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적 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문학너머 인문학 시간으로 생택지 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6살 때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를 그렸다가 어른들에게 핀잔을 들은 주인공 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이는 처음에 삼킨 짐승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를 그렸습니다. 어른들이 그 그림을 모자로 보자 아이는 보아구렁이가 삼킨 코끼리까지 그려 어른들에게 보여주자. 어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구렁이의 그림들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계산, 그리고 문법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의사나 판사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라는 얘기죠. 아이는 그림 제1호와 제2호를 어른들이 무시하자 화가 나는 멋진 직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장을 해서도 주인공 나는 이 일을 잊지 못하는데 총명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그림 제1호를 보여주며 무슨 그림이냐고 묻곤 했습니다. 모자라고 대답하면 나는 골프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지닌 본 마음을 감춘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를 상상하는 이 사람은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운명적으로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어린 왕자가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양 한 마리를 심각한 얼굴로 그려달라고 말하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이 얼굴이 하도 심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가방에서 만년필과 종이를 꺼냅니다. 아이는 양을 그려달라고 했지만 우선 나는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를 그렸습니다. 어른들이 모자라고 한 제1호 그림이 기억나나요? 어린 왕자는 대뜸 보아구렁이 속의 코끼리는 싫다고 말합니다. 속이 보이지 않는 그림에서 어린 왕자는 코끼리까지 발견한 거죠. 아이는 다시 양을 그려달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그린 양 그림이 어린 왕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처음 그린 양은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두 번째 그린 양은 뿔이 있는 염소라고 거부합니다. 세 번째 그린 그림은 또 너무 늙었다네요. 비행기 모터를 분해해야 하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자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리고는 상자 안에 양이 있다고 대충 둘러댑니다. 어린 왕자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도리어 내가 놀랍니다. 상자 밖에 그리지 않았는데 어린 왕자는 그 안에서 양을 봅니다. 상자 속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하느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참 이상한 아이죠? 나도 한마디 합니다. 상자 안에는 아주 작은 양이 있다고. 어린 왕자가 대답하네요. 작지 않다고. 그리고 지금 양은 잠들었다고. 6살 때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를 그린 나와 어린 왕자는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두 사람은 어른들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보이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두 사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속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기묘한 것은 물어보는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지? 나비를 수집하는지? 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제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턱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 참 좋은 집이구나 하고 소리친다. 어떤가요? 요즘 어른들이라고 이와 다를까요? 학교 등수와 집 평수로 아이를 평가하는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지 않나요? 어린 왕자를 만난 후에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걸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어른들처럼 숫자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암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린 왕자는 아주 작은 별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 별에 B612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무엇라 붙이든 상관없죠. 그 별은 이제 어린 왕자가 온 별이 될 테니까요. 어린 왕자가 왜 그 먼 별에서 이 먼 지구까지 왔는지 궁금하죠? 아무 이유 없이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린 왕자는 지구 어딘가에서 온 아이가 아니죠.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아주 작아서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리면 해가 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어린 왕자는 슬플 때면 해가 지는 장면을 본다고 말하죠. 하루에 43번 석양을 본 적도 있다네요. 슬픔이라고는 전혀 모를 듯 싶은 어린 왕자를 누가 슬프게 만든 걸까요?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 하나가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서 꽃을 피웁니다. 싹이 틀 때부터 어린 왕자는 이 꽃을 관찰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핀 꽃을 어린 왕자는 눈이 부시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꽃은 허영심 가득한 말로 어린 왕자 마음에 자꾸만 생채기를 냅니다. 어느 날 꽃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와도 막을 수 있다고 꽃은 자신합니다. 호랑이는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라며 꽃은 어린 왕자에게 바람막이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별은 아주 추우니 유리덮개를 덮어달라는 말을 하며 꽃은 일부러 여러 번 기침까지 해댑니다. 어린 왕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꽃을 사랑해서 우러나온 호의로 대하는 건 여전하지만 자꾸만 꽃이 한 말이 신경 쓰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는 걸 아나요?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말을 꽃에게 전하자 꽃이 눈물을 보이네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던 꽃이 아니던가요? 어린 왕자는 꽃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별을 떠나고 맙니다. 별을 떠난 어린 왕자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는 여러 별을 지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른들이 많습니다. 주인공이 어른들을 숫자만 아는 사람들로 묘사한 게 생각나나요?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도착한 별에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왕이 되려면 신하가 있어야 하는데 어린 왕자가 오기 전 왕이 사는 별에는 왕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하 없이 왕을 하는 어른이 어린 왕자를 보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는 왕이 하는 근엄한 말로 어린 왕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명령은 항상 늦습니다. 어린 왕자가 하품을 하면 하품을 하는 걸 허락한다고 명령하는 식이지요.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다스리지 않는다는 얘기와 통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왕은 별을 떠나려는 어린 왕자 하나도 잡아두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명령이 통하지 않는데 우주를 지배하다니요. 망상이죠. 어른들 가운데는 망상에 빠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권위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왕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에 빠진 어른이 살고 있네요. 그는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답례하기 위해 야릇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문제는 그가 사는 별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허영심 많은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두 손을 마주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그렇게 하자 그는 모자를 들어 올리며 점잖게 답례합니다. 5분쯤 그런 일을 반복하니 어린 왕자는 지루해집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한다는 생각에 빠져 삽니다. 자기가 가장 미남이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비교할 대상이라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별에서 말입니다. 다음 별에서 어린 왕자는 술꾼을 만납니다. 술꾼은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답니다. 어린 왕자가 무엇이 부끄럽냐고 물어보자 술꾼은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다고 대답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놓고는 그 이유가 싫어 술을 마시는 격이네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상상이 없는 세계가 만들어낸 비극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별은 사업가가 사는 별이랍니다. 그는 어린 왕자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숫자만 셈합니다. 5억 162만 2731까지 셈했네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세고 있느냐고 물으니 하늘에 보이는 작은 것, 곧 별을 셈한답니다. 그러면서 사업가는 자신이 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이전에 본 왕을 이야기하자 사업가는 왕과 사업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왕은 소유하지 않고 다스린답니다. 자기는 소유하고 있고요. 알 듯 모를 듯 하죠. 어쨌든 사업가가 별을 소유 대상으로 삼은 것만은 분명하네요. 어린 왕자는 별을 소유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묻습니다. 사업가는 당연히 부자가 된다고 말하죠. 어린 왕자가 부자는 무슨 소용이냐고 묻자 사업가는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사는데 쓸 거라고 말합니다. 악순환이죠. 사업가는 돈을 왜 모으나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사업가는 그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조그만 종이에다 숫자를 적어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죠. 어린 왕자가 사업가에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매주 그 흐름을 청소해주고는 하지.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해주니까 세 개란 말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 내가 그들을 소유하는 건 내 화산들에게나 내 꽃에게 유익한 일이야.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유익하지 않잖아? 어린 왕자는 사업가와 소유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겠나요? 사업가는 자기 이익만 중시하죠. 별을 사기 위해 별을 소유하는 이 사람에게 별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쉽게 말하면 사업가는 별을 별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어린 왕자는 다릅니다. 그는 화산이나 꽃을 소유하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화산과 꽃에도 유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소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일을 할 때 유효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인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원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사업가가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리 없습니다. 세상 모르는 아이라고만 생각하겠죠. 다섯 번째 별에서 만난 어른에게 어린 왕자는 무척 흥미를 느낍니다. 우주에서도 가장 작은 별인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웬 말인가요? 어린 왕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실업가 술꾼보다는 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을 켤 때는 별 한 개를 혹은 꽃 한 송이를 더 태어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그 이유죠. 기대를 갖고 만난 어른은 그러나 엉뚱한 말을 합니다. 누군가 명령을 해서 가로등을 켜고 끈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다시 켰는데 지금은 해가 갈수록 빨리 돌아 1분마다 가로등을 켜고 꺼야 한답니다. 따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아 일이 바쁘게 가로등을 켜고 끄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이 다른 어른들보다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일에 전념하기 때문이지요. 명령에 충실한 사람에게서 순수함을 느낀 건가요? 극과 극은 통한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건가 봅니다. 여섯 번째 별은 어린 왕자가 사는 별보다 10배나 더 큰 별입니다. 그곳에는 무지하게 커다란 책을 쓰는 늙은 신사 한 명이 삽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탐험가로 부르네요. 노인은 자기를 지리학자로 소개합니다. 지리학자는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문제는 그가 서재에 앉아 이 모든 것들을 다만 정리하는 사람이라는 데 있죠. 그는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탐험가가 가져온 증거로만 확인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커다란 산을 발견한 탐험가에게 그는 커다란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커다란 돌멩이가 커다란 산이 되는 것이죠. 이론만 중시하고 경험은 무시하는 학자를 비유한 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실제 노인은 일시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니까요. 구체적인 사물 하나하나에서 공통점을 뽑아내는 게 이론이라는 말이죠. 노인이 왜 서재에만 앉아 있는지 알겠나요? 어린 왕자는 내 꽃은 일시적인 존재야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네 개의 가시밖에 없고 라고 생각합니다. 고향별에 두고 온 꽃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대목이지요. 노인은 어린 왕자에게 지구에 가보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이름 높은 별이라고 노인은 말하네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일곱 번째 별로 지구를 찾습니다. 하필이면 첫 발을 들여놓은 곳이 사막이네요. 사막을 횡단한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봅니다. 바늘끝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입니다.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만 하네요. 어린 왕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별에 두고 온 꽃 한 송이가 또 생각납니다. 산을 내려와 오랫동안 길을 걸은 어린 왕자 앞에 꽃이 만발한 정원이 나타납니다.
별에 두고 온 꽃과 쏙 빼닮은 꽃들입니다. 어린 왕자가 이름을 묻자 꽃들은 장미꽃이라고 대답합니다. 순간 어린 왕자는 불행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장미꽃들이라니. 별에 두고 온 꽃이 이 상황을 알면 실망할 거라고 아이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졌으니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꽃은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일 뿐이야 라는 생각까지 이른 어린 왕자는 그게 서러워 풀숲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우가 나타납니다. 여우는 너무 많은 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이다라는 말을 들려주죠. 길들인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관계라는 말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나요? 우리는 친구와 관계를 맺죠. 친구 이름이 철수라면 우리는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른 아이가 아닌 바로 그 아이를 떠올립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여우는 어린 왕자를 보며 자기를 길들여 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되자는 것이죠. 어린 왕자도 선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여우는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우가 말하는 관계 맺기의 비밀을 다음에 옮겨보도록 할까요? 다음날 다시 어린 왕자는 그리로 갔다. 언제랑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우는 말했다.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을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의식이 필요하거든.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너무 자주 잊혀지고 있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지. 난 포도밭까지 산보를 하고.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난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될 거고. 매일 누군가와 같은 시간에 만나 사랑을 나눕니다. 누군가와 만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한없는 행복을 느끼겠지요. 아무 때나 느끼는 행복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으로 해서 느끼는 행복입니다. 여우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죠. 길들이기는 특별한 누군가와 맺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린 왕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것을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길들이기도 이런 소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정원으로 가서 장미꽃들을 다시 보라고 권유합니다. 별에 두고 온 장미꽃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에게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길들이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돌려 말하면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 없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장미꽃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사막에서 8해를 보냈습니다. 물도 이제는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아직 고치지 못했고요. 상황을 모르는 어린 왕자가 여우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자 나는 아이 말을 끊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어린 왕자가 우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나는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린 왕자를 따릅니다. 길을 걷던 어린 왕자가 문득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여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로 어린 왕자 말에 동조합니다. 이제야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마음이 간절한데 우물이 어찌 나타나지 않을까요? 동틀 무렵에 그들은 드디어 우물을 발견합니다. 도르래 물통 밧줄 등이 다 갖추어진 우물입니다. 두레박을 들어 올리는 도르래 소리를 어린 왕자는 노랫소리로 듣습니다. 두레박에 담긴 물에는 햇살이 일렁입니다. 어린 왕자는 그 소리와 그 햇살을 가슴에 품고 물을 마시네요. 어린 왕자 마음속의 주인공이 친구로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어린 왕자는 자기가 살던 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와 이별할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죠.
고향별을 떠나던 날 장미꽃이 왜 눈물을 흘렸는지 어린 왕자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우와 헤어질 때도 그렇고 나와 헤어질 때도 그렇고 어린 왕자는 길들인 사람과 헤어지는 게 얼마나 슬픈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작은 오해 때문에 친구와 헤어지면 어떨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마음은 또 어떻고요? 어린 왕자는 주인공이 준 물을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몸으로 들어온 물을 음악으로 새긴 채 어린 왕자는 나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웃음소리입니다. 어린 왕자가 나에게 준 웃음소리는 내가 어린 왕자에게 준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웃음소리를 들으면 나는 어린 왕자를 생각할 거고 물을 보면 어린 왕자는 나를 생각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길들인 거지요. 그리움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좋겠네요. 헤어지기 직전 어린 왕자는 나에게 자기는 별에 두고 온 꽃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어떤 마음으로 별에 가려고 하는지 알겠죠? 어린 왕자는 하늘에 뜬 별들을 바라볼 거라고 마지막으로 들려줍니다. 하늘에는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있고 주인공이 사는 별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어느 별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늘에 뜬 모든 별이 어린 왕자가 주인공이 사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별하는 말로는 참으로 아름답지 않나요? 밤하늘에 뜬 별 어딘가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이 말이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린 왕자를 통해 작가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치기 어린 말들로 들리나요?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또 다른 자아인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는 건 어린 왕자와 같은 마음을 저 깊은 무의식에 내팽개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장미꽃에게 상처를 받은 어린 왕자는 여우와 나를 만나면서 장미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우와 나는 어린 왕자를 길들였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 여우와 나는 생명과 생명이 맺는 관계가 상대에 대한 인정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 나를 통해 별에 두고 온 장미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채죠. 어른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관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을 승자로 인정합니다. 한국 사회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진정한 승자로 생각하잖아요. 어린 왕자는 우리가 사는 삶을 새삼 들여다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코끼리를 삼킨 모아구렁이를 그림으로 그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계산과 문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 출세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그림으로 상상을 펼치고 싶었던 아이는 그 상상을 무의식에 가두고 비행사가 됩니다.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 때 품었던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사막에 낙오된 주인공 앞에 어린 왕자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어린 왕자는 주인공 나가 무의식에 가둔 존재라는 거지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마음이 어린 왕자라는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이 글을 쓰는 제 마음에도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 다른 것을 상상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좋겠죠. 숫자만 좋아하는 어른들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은 이런 상상이 아닐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숫자가 여러분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어린 왕자식으로 답변하렵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었나요?